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오늘 인사고과, 소위 인사관리에서 바로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상과 또 승진의 기회를 줘야 될 거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재교육을 한다든가 또 왜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적당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인사고과라는 그 개념은, 이 고과는 딴 말로 말한다면 뭐가 되느냐, 평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평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런데 인사고과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해봐라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주체가 누구죠? 바로 우리가 중요한 대상을 갖다 우리가 잡아주자 이거죠. 물론 주체자는 CEO가 될 거다, 또는 관리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관리자가 뭐가 되느냐, 주어가 되고 CEO가 주어가 될 거다 이겁니다. 누구를? 바로 대상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대상은 조직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 하게끔? 바로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일종의 뭐가 됩니까? 타켓이다. 또는 아니면 뭐라 그러냐, 고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울을 갖다가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유도해주는 과정이다. 이 유도를 갖다가 위해서 뭐가 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이 유도의 성향을 갖다가 유도하며 이런 과정을 갖다가 하나의 뭐가 되냐, 평가하는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사고과의 주체자는 누구냐, 바로 잘하는 CEO나 또는 관리자가 뭐가 되느냐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누구를 갖다 대상하느라, 바로 조직의 구성원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바로 뭐를 위하여, 바로 타켓이나 고울, 조직의 어떤 목적이나 조직의 뭐가 되느냐, 그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유도하며 얼마만큼 공헌했느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일종의 기여도라고도 얘기하죠. 기여도다. 또는 우리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기여 가능도, 기여에 대한 가능도, 앞으로 어떨 것인가, 기여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다 체크하며 나가는 이야기를 인사고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고, 인사고과의 기초적 개념은 바로 인사고과라는 이야기는 바로 CEO나 관리자가 바로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뭐가 되냐, 목표나 목적을 갖다가 바로 하게끔 유도시키며, 이 유도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얼마만큼 가능이 있느냐, 앞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단계를 갖다 우리는 인사고과의 개념이다, 인사고과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사고과에 대한 대도에 대한 정리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고, 의미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고, 바로 기초개념은 이런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 기여도나 바로 가능도를 뭐로 나타내느냐, 객관적 수치, 일명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수치를 갖다 나타내든지 A, B, C로 표시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하나의 인사고과의 의미와 내용을 갖다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인사고과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누구를 갖다 비교하는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 가치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상대적 가치 평가, A는 B보다 낫다, A가 B보다 못하다, 상대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뭐가 되느냐,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인사고과의 성격의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을 가능하면 높여라, 객관성을 높여라, 객관성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서로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정할 수 있게끔, 서로가 자유롭게 조정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끌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냐, 인사고과를 이끌어갈 때 지켜야 할 하나의 성격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바로 내용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선두의 이야기가 뭐가 되냐, 직무에 대한 평가는, 직무에 대한 평가, 이 일이 어느 게 쉬우냐 어느 게 어렵냐 하는 걸 갖다 직무평가를 가죠. 직무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인사고과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사고과의 선행 절차는 뭐가 되죠? 일에 대한 평가, 어느 일이 어느 일보다 어려우냐 쉬우냐, 쉬운 일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기여도도 크고 공헌도도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며 가치평가를 높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사고과가 되는 것은, 첫째는 상대적 가치평가를 얘기하며 객관성과 조화를 갖다 이루어야 되며, 세 번째는 반드시 직무평가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인사고과를 갖다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실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해보자 이겁니다. 인사고과를 갖다 실천할 때 어떤 목적을 둬야 되느냐. 첫째는 공정해야 된다. 일종의 공정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상벌에 대하여 냉정하게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두 번째는 합리적이라. 합리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성장, 회사의 기업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성장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성장성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정하라, 두 번째는 합리적이어라, 세 번째는 반드시 성장을 갖다 생각한다. 이 성장은 항상 우리가 이해되죠.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하는 상대적 평가를 얘기할 때는 바로 항상 올드의 수치에다가 뉴 수치를 갖다가 놓아라 이거죠. 뉴 수치를 갖다 놓고 뉴와 올드의 차이에다가 곱하기 배가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를 갖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치를 갖다 나누고 매년 연도별로 구분한다 이러면 연도, 두 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올드 연도분에 뉴와 뭐가 되냐 올드와의 차이를 갖다가 나타내서 곱하기 배갈 때 성장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는 아니면 인풋에 대하여 아웃풋의 개념을 갖다 놓고도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는 기법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인사는 반드시 얼마만큼 성장시켰느냐, 작년보다 올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나타낼 때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인사고과를 갖다 이끌어갈 때 반드시 지켜줘야 할 뭐가 되느냐, 인사고과의 실시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시원칙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박또박 진행을 하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보통 인사고과를 할 때 지켜줘야 할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 원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사고과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인사고과를 갖다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지켜줘야 할 실질적인 원칙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직무 기준의 원칙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무 속에서 일을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직무 기준. 직무 기준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 주어진 일을 갖다 기준점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 조합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직무의 수행의 상태라든가 직무의 수행을 갖다 하는 태도와 능력, 태도와 업적, 거기에 바로 키워드는 두 번째 줄에 직무 수행 상태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태도, 능력, 업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면 바로 우리 책에서 체크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공정하라. 바로 평가를 할 때 공정하게 해줘야 되지,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공정한 평가, 일종의 공정평가를 갖다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 공정한 평가가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만약에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뭐가 되느냐, 실시원칙, 가장 중요한 핵심적 실시원칙을 갖다 고르시오 그러면 바로 공정성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공정해야 된다. 개인의 사적 감정을 도입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며, 이 공정한 평가가 바로 인사고과의 핵심적 실시원칙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의 원칙이다 할 때는 항상 사람을 갖다 평가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외부의 어떤 간섭에 의하여, 그래서 지시나 간섭이라는 얘기, 지시를 받았어도 안 되고 간섭을 받았어도 안 된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관리자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누구의 영향에 의하여 바로 체크를 하지 않는 간섭이 없는 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납득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납득은 고가자나 비고가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서로가 해야 되느냐, 납득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기업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정말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고가자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가를 하는 사람이나 고가를 당하는 고가 비고가자나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이걸 갖다 더 넓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 모든 구성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든 구성원이 바로 납득이 가능해야 된다. 납득하고 소위 말해서 타당성을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납득성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인사고과자는 반드시 어떤 추측성이나 또는 뭐가 되느냐, 과거에 옛날에 했던 이야기의 불소급, 옛날에 잘했는데 과거에 잘한 거와 현재 잘하는 건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추측이나 과소급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고가에 대한 불소급 원칙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행이나 추측을 하지 마라 이거죠. 옛날에 했던 그 관행이란 말이야. 그리고 어떠냐 그럼 이랬을 거야 하는 추측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추측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했던 걸 갖다 소급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6번째 고가에 대한 오류 경향을 갖다가 배제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뭐 형용 효과라든가 뭐 관대화 효과라든가 가혹화라든가 이런 바로 오류의 경향 뒤에 가면 바로 오류의 경향이 나오는데 이래 오류의 경향을 갖다가 해야 된다면 바로 배제해줘라 배제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류를 갖다 우리가 배제를 시켜줘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현혹 효과라든가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다든가 또는 너무 가혹하다든가 또 대비 자기와 대비했을 때 또는 앞사람에 의하여 뒷사람을 평가하는 대비의 오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로 어디에 됐냐 그러면 배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6가지가 바로 인사고과를 할 때 지켜주는 거 직무를 철저히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핵심적인 뭐가 됐냐 그러면 바로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독립은 지시나 또는 간섭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고가자나 비고가자나 뭐냐 구성원들이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납득성 원칙 그리고 추측이나 고가에 대한 불소급 소급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오류 경향을 갖다 철저히 배제하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명어 인사고과를 할 때 지켜줘야 할 기본 내용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사고과를 갖다 우리가 할 때 지켜야 할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목적. 우리가 뭐를 갖다 위하여 바로 인사고과를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목적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우리가 인사관리에서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 속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중심적으로 잡고 비주얼 고주화를 다 여기서 강의한다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책 속에 따라오며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 더 여러분들 노트에 삽입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사고과의 목적을 말하라 그러면 바로 능력고과. 능력고과라는 말은 과연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평가자의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되고 업적에 대한 평가다 할 때 업적이나 또는 태도, 일을 하는데 그 자세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업적과 태도는 바로 성급이나 또는 뭐가 되느냐 성력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성급이라든가 나중에 상력, 상력은 바로 보상을 갖다 얘기하는 얘기가 되죠. 상력, 여기에 의해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업적 그리고 태도 이 두 가지가 되고 능력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는 나중에 배치, 그건 어느 쪽에 배치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승진 이 배치와 승진 이런 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능력을 갖다 고과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사고과를 이끌어가는데 통제지향적이냐 궤발지향적이냐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통제는 단순히 밑에 사람이 따라오게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컨트롤한다는 개념을 갖다 가지는 전통적 개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전통적이다. 그렇다면 개발지향적은 뭐가 되느냐 현대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현대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전통이라면 현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과거의 형태는 전통 기법이라면 바로 현대 이루는 스타일을 갖다 우리는 현대적이라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비가 정확하게 책에 나와 있는데 책을 보면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보죠. 자, 실적을 갖다 위주로 한다. 이건 전통입니다. 그러나 과정을 중시 여긴다. 과정과 결과 이 두 가지를 중시한다. 그럼 현대적이라 그러죠. 평가자가 중심이 된다. 그럼 통제지향적입니다. 그러나 본인을 참가해서 바로 관리자나 그 다음에 부하의 직원이 어디에 됐냐 그럼 바로 비평가자까지 참여해서 고려하는 거 이거 바로 현대적이다. 개발지향적이다 이거죠. 상대고가 중심이었다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이었다면 절대는 한 개인에 대하여 너가 어떻다 그러는 게 절대다 이렇게 되죠. 옛날은 비공개였다면 지금은 공개적이다 이렇게 되고 개인을 고가를 따졌다 그러면 통제지향적이라면 조직 여러분 잘 아는 생산관리의 GD운동 또는 QC서클 바로 7, 8명 조직원을 구성을 해서 어느 조가 더 잘했느냐 차별성과급 뒤에 가면 이제 보수에 대하여 차별성과급을 줄 때 그룹 웨이지라는 말을 갖다 쓰죠. 집단별로 어느 집단이 더 일을 잘했느냐에 따라 월급을 달리 주는 걸 그룹 웨이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에 되느냐 조직의 고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지향은 임금 관리를 위한 거였다 이러면 지금 능력개발 그리고 마지막에 좀 추상적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이다.
현대는 구체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대비하며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참고해서 노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인사고과를 이끌어가는데 저의 요인이 어떤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죠. 바로 직무 분석을 시행하지 않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 어떤가에 대한 평가가 없다 그러면 직무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런 분석이 없으면 제대로 뭐가 됩니까? 인사고과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 편견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자가 편견을 가진다. 편견을 가지면 아무래도 이해되죠. 그렇죠. 뭐 자기 자체 잘 보인 사람에게 높은 점수, 자기에게 못 보인 사람 낮은 점수를 준다 이런 거 이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연공서열, 바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연령과 공적사항이 어떠냐에 의하여 뭐 예를 들어 들어온 나이 순서대로라든가 이런 편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직무 분석을 반드시 시행해야지 미시행하면 안 되고, 평가자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연공서열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인사고과를 갖다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각각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가자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대해야 되느냐, 평가자가 가지는 뭐가 되느냐, 자격 요건, 그리고 평가 유형별 접근을 갖다 해서 정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다음에 평가자의 목표가 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평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맨 먼저 우리가 보면 평가자의 자격 요건은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바로 예를 들어서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야 누가 잘했나 못했나 하는, 평가자가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관찰을 했을 때 그걸 평가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점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돼야 된다. 뭐 잘하든 못하든 의미가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평가의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를 정말 잘하겠다는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바로 책 속에서는 기회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 전환과 능력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는 바로 동기란 말에 동그라미 쳐줘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가 유형별 접근의 방법을 갖다 우리가 보자. 접근하는 정보,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보를 혼자만이 정보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장 먼저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어떠냐, 평가는 본인, 그리고 상사, 위에 사람이죠. 또 옆에 동료, 그리고 밑에 부하, 그리고 고객.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나 바로 이 정보를 갖다 얻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도 알겠지만 본인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상사, 또는 아니면 동료, 아니면 뭐가 되느냐, 부하, 아니면 뭐가 되느냐, 고객의 평가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뭐가 되느냐,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정보를 얻는, 바로 평가를 할 때 정보를 얻는 기법은 본인 자신도 있지만 상사나 동료나 부하나 고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넓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평가를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다면 평가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때도 있죠. 다면 여러 측면에서 평가를 하자. 정보도 여러 측면에서 정보를 접근하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평가의 목표는 반드시 과업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왜 평가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여야 되느냐, 과업을 높여라. 한마디로 말하면 과업의 성과 기준을 향상시켜라. 성과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말이 굉장히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갖다 우리가 완만하게 이끌어가게끔 이끌어줘라. 그 다음에 조직 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업무 집단의 위상을 향상시킨다. 위상 향상. 자기의 위치를 갖다 높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자의 특성은 뭐냐, 가치관과 신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어디든지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처럼 이런 경영학에는 핵심 키워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갖다 쓰는데, 여기도 과업 성과의 가장 키워드는 성과 수준 향상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유지 요게 되고, 대인관계는 대인관계 향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직 내 위상이라는 말은 바로 업무 집단의 위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신과 업무 집단, 요즘은 GD 운동, 또 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제로티픽, 하나의 그룹마다 QC 스클이라는 말을 했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집단, 그룹별로. 그리고 평가자의 특성은 반드시 열심히 평가해서 정말 회사의 또는 기업의 발전에, 또 공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가치관과 신념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구체적 그 방법, 메소드,
여기는 전통과 뭐가 되냐? 현대라는 기법에 의하여 우리가 쭉 나오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통은 과거에 사용하던 기법으로서 뭐 여러 가지 쭉 우리가 서열법부터 해서 성과 기준 고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 책은 어떻게 되느냐? 쭉 한번 먼저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잡아주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풀이해 나가는 과정, 이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하느냐?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서열법부터 성과 기준법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전통, 과거에 하던 형태다 하는 말이 되고, 다음에 우리가 쭉 그 다음에 내용을 갖다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하고, 현대적 인사고과는 서술법부터 인적자원회계까지, 서술법부터 인적자원회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인데, 요것도 이해되죠? 전체를 한번 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해되느냐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교재가 전개되고 있다 하는 점을 알며, 이제 전통적 기법, 전통적 기법 여기부터 우리가 이해되느냐 그럼 생각하며 전통과 현대적 인사교과 방법을 각각 우리가 총론적 입장에서 전체를 한번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형태의 체계 교과서 내용대로 진행하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평가에 있어서 이런 목적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며, 평가의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현대적 평가와 근대적 전통적 평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죠. 여러분 두 가지. 전통은 과거에 사용하던 형태를 얘기하고, 현대는 요즘 와서 우리가 써놓은 평가의 기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하나마다 전통과 현대에 대한 그 평가의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단원을 공부하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사고과라는 자체가 바로 기업의 어떤 목적을 쭉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평가자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확한 평가를 해서 기업 발전 목적에 바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관과 내용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의 방법의 전통 방법부터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은 인사고과의 전통은 말했지만 과거에 쓰던 방법이다. 이 현대 사용하는 기법과 비교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형태를 바로 일종의 전통이라고 얘기하죠. 자,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서열법이라고 나옵니다. 서열법은 말 그대로 랭킹이다. 누가 1등, 2등, 3등이냐 이렇게 등위를 매기며 나가는 거, 등수를 매기며 나가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서열법이다. 일종의 랭킹을 갖다 우리가 달아준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등위를 매겨 나가는 거고, 자, 강제할당법은 할당을 시켜라 이거죠. 보통 우리가 대학교의 학점 같은 경우는 강제할당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죠. 학점이다. 비교적 대학교의 학점에서 A 학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위 25%까지, 그 다음에 B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50%까지는 B이다. C 학점을 갖다 주는 게 예를 들어 70%다. 이와 같이 학점을 갖다 주는 시스템처럼 우리가 나가는 걸 강제할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급할당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등급은 삼성 같은 데서 대기업에서 거의 우리가 채점할 때 바로 S는 최우수 사원이다 그런 스페셜 사원을 얘기하죠. A 우수다, B 보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S, A, B를 갖다 점수화시켜서 바로 등급을 갖다 주는 걸 갖다 등급할당제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기업 같은데 대기업에서 예를 들면 종업원들을 갖다 평가할 때 바로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상위의 사람들이 부하들을 갖다 평가할 때 S,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매는 게 바로 등급할당제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인물의 비교다 그럴 때 기준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기준이 되는 종업원을 선정한다. 기준이 되는 종업원을 선정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의 종업원. 그래서 기준의 종업원을 갖다 선정해서 걔보다 낫다, 못하다. 기준이 되는 종업원을 갖다 선정해가지고 걔보다 낫다, 못하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표준인물 비교법이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록을 통하여 종업원의 근무 성적 기준을 갖다 객관적으로 정해놓고 기록해 간다. 말 그대로 객관적 기록. 객관적 기록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따져가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기록법이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평정척도법 또는 평가척도법이라고 하는데 피고가자가 실제 직무를 행하는 데 대하여 관찰을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한다. 관찰을 하자.
관찰을 해서 어떤 입장에서 일을 하느냐를 하나하나 관찰을 해서 평가하는 걸 갖다가 평정적도법 또는 평가적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가 되죠. 비고가자가 실제 직무를 행하는 어떤 행위를 보고 평가를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조표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조는 체크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체크리스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가 세부 일람표라는 말을 쓰죠. 평가 세부 일람표. 예를 들어 평가 세부 일람표를 갖다 우리가 가지고서 이 일람표에다가 뭐 하느냐 체크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평가 세부 일람표를 갖다 얘들을 보면서 해당되는 사항을 갖다 체크해가 뭐 1, 2, 3, 4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걸 갖다 우리가 대조표법이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평가 세부 일람표란 말을 꼭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다 체크를 하며 나간다는 얘기가 바로 대조표법이라는 말을 알아둬야 되죠.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다음에 업무보고법이라는 말을 쓰죠. 업무는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걸 갖다가 적어라, 기록하라, 보고서를 받아라. 말 그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보고란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무수행과 그 다음에 사전의 성과 기준, 직무수행 결과, 직무를 수행한 결과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잡아놓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성과 기준 이걸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성과 기준을 가지고서 보고서를 갖다 쓴다 이거죠. 이 두 가지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비교해서 과연 도달되느냐 도달되지 않느냐 하는 보고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형태를 업무보고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성과 기준은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냐, 업무보고는 바로 적었어. 죄송합니다. 요 성과 기준 평가가 뭐가 되냐, 수행한 결과와 그 다음에 성과의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비교한다는 성과 기준법이 되고,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서다. 이건 바로 보고 그대로 보고서로 예를 형태, 보고서 형태를 갖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제가 잠시 위아래를 잠깐 설명을 갖다 순서를 바꿔버리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죠. 바로 이건 보고서다. 성과 기준법은 직무 수행의 결과와 성과 기준을 갖다 비교해 본다는 게 성과 기준 국가법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일단 전통기법이 책에 쭉 여러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한번 훑고 서열법부터 성과 기준법 끝까지 한 번 더 리스트를 갖다 가지면서 차이를 갖다 우리가 하나하나 비교해 보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리뷰를 해보겠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리뷰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서열법부터 다시 리뷰를 해보자 이거죠. 서열법 속에도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단순 서열과 교대 서열과 상대 비교법이란 말을 쓰는데 이런 게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사례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냥 하나하나 말을 외운다 이런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훨씬 더 나중에 시험장 가든지 또는 답안을 쓸 때, 주관식에 답을 쓸 때라도 편안하게 답을 쓸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는 케이스 스터디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어떤 사건 하는 사례를 하나씩 기억하는 것 오히려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맨 먼저 단순 서열이란 말이 나옵니다. 단순 서열은 말 그대로 1등이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단순히 등위를 갖다 매기며 나가는 걸 갖다 우리는 단순 서열이라고 얘기하더라. 단순히 서열을 준다, 랭크를 줘라, 단순히 서열을 줘라. 이게 바로 단순 서열법이지.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교대 서열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교대를 쓴다 그러는데 이 교대는 바로 1등과 100등. 만약 회사에 의해되는 그러면 1등하고 100등. 그래서 여러분 책 속에서 가장 잘한 사람과 가장 못한 사람을 번갈아 간다. 다음에 2등과 99등. 그죠? 3등과 98등. 이걸 갖다 우리가 어디에 되느냐 그럼 이렇게 쭉 나가서 어디에 되느냐, 마지막 가면 50등과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50등까지 가겠죠. 50등과 뭐가 되느냐, 51등.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100명이 있다가 100일이 되는 거죠. 100일. 여기도 100일, 여기도 해야 되죠. 100일, 여기도 해야 되죠. 100일, 여기도 해야 되죠. 100일이 돼야 되는 형태를 취한다. 이게 바로 교대 서열. 1등과 꼬치. 100명이 있다면 1등과 100등, 2등과 99등, 3등과 98등, 50등과 51등. 이래서 100일이 합계가 나오게끔 이렇게 비열하는 형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대 서열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비교법이 나오죠. 상대 비교법. 이건 바로 이상형 월드컵을 옛날에 우리 TV 같은 데 자주 나오죠. 예를 들면 김태희가 예쁘냐, 전지현이 예쁘냐, 탤런트를 갖다 놔놓고 더 좋아하는 영상을 골라라.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상형 월드컵은 임의의 두 명을 갖다 놔놓고, 상대 비교는 임의의 두 명입니다. 임의의 두 명. 두 명을 놔놓고 얘들아 선호도에 따라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 바로 여러분 임의의 두 명을 놔놓고 되풀이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서열을 결정하는 거. 임의의 두 명을 두면 되풀이.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상형 월드컵이란 말이 나오죠. 누가 가장 1등이냐. 최종 자석. 임의의 두 명을 나누면 대조 이렇게 해서 되풀이하면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되풀이를 한다. 대자가 이 대자가 아니군요. 되풀이한다 하는 형태를 취하며 우리가 가는 걸 상대 비교법이라고 얘기한다. 김태희와 전지현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합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이끌어가서 이상형 월드컵이 상대 비교법의 대표적인 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이렇게 서열을 줘봐 랭크를 둘 때 어떤 말이냐. 여기는 어떤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장점은 규칙적 오류를 예방한다. 다음 두 번째는 간단하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서열을 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단점은 뭐가 되느냐. 동일한 직무에서만 적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갖다 각각 다른 부류의 사람을 갖다 연결한다. 물론 이상형 월드컵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느 형을 이상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관적인 입장이 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비교로 단순히 뭐냐 그러면 이상형 월드컵을 들었지만 예를 들면 그런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규칙적인 오류, 바로 동일한 직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비고가자가 많아지면 어렵다. 그 다음에 구체적 고가 기준이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 어디 됐냐? 단점이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서열법을 알아두죠. 자, 강제할당법은 아예 정해진 비율을 갖다 놔놓고 피고가자가 강제로 할당하는 거. 아까 대학교의 학점 예를 우리가 들었죠. A학점 25%, B학점 50% 전체에서 C학점 70%. 이와 같이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피고가자를 강제로 할당하는 걸 갖다 우리는 강제할당법이라고 하는데, 장점은 바로 여러분 오류를 예방한다. 규칙적인 오류.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다 잘해주는 관대화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나쁘게 점수를 주는 CD로 갈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줘. 이런 거는 없어진다. 이게 좋은 점이고, 단점은 피고가 사람의 수가 적을 때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3명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A, B, C 이렇게 나누는 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수가 적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조표법은 아예 평가해야 될 요소를 쫙 적어놓고 체크합니다. 체크. 이 뒤에 가면 우리가 프로보스트, 오드웨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체크만 하는 게 뭐가 되죠? 프로보스트법이다. 오드웨이는 뭐가 되느냐? 체크와 이유. 왜 그런지 이유까지 설명하는 게 뭐가 되느냐? 오드웨이. 바로 자주 이 시험에 요즘은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죠. 프로보스트는 단순히 항목을 나누고 체크만 해나가는 형태라면 오드웨이는 체크와 이유를 갖다가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연적이 되죠. 판단이 용이하고 높은 신뢰와 타당성을 주고 부서 간의 비교도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전반적인 데 대한 표준 선정이 어렵다. 그리고 점수화의 절차가 복잡하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점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봐주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프로보스트는 바로 체크만 한다. 체크만 한다. 오드웨이는 뭐가 되죠? 체크 플러스 뭐가 되냐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뭐가 되죠? 어떤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술을 해줘야 된다 그러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바로 프로보스트는 단순한 체크지만 체크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유까지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드웨이라고 하는 이야기 알아두시라 하는 이야기가 되며, 이제 우리가 바로 전통적 과거에 했던 이야기는 쭉 우리가 됐다면 이제 현대적 기법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현대적 기법으로 넘어오죠. 자, 현대적 기법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이야기, 전통의 반대적 개념을 얘기하고, 전통은 조금 전에 전체와 그리고 부분적으로 분리하며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예를 현대적 인사고과를 갖다 우리 책의 배열은 맨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중으로 바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우리 교과서, 선생님 교과서의 어디되느냐 서술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맨 먼저 우리가 중요한 전체적인 이야기할 때 서술, 딴 말로 말하면 에세이입니다.
우리가 에세이란 말은 뭐가 됩니까? 바로 강약점을 비교한다. 강약점을 진술한다. 진술을 쓴다. 바로 강점과 약점이 어떤가 한 걸 갖다가 사람마다 서술을 써준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술법이다. 이런 말을 써죠. 서술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사건 서술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회사에 가장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 회사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 목표 달성 승패에 주요 사건에 어떤 태도와 업무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럴 때 이 대형 사고에 대처하는 기법이 어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를 중요사건 서술법이라고 얘기하며,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안 방법에 의하여 이 사람이 처리해서 화재를 막았다. 뭐 이런 거는 중요사건 서술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요사건. 어떤 주요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서 대응의 방법.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에 대한 어떤 업무, 태도.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가져오느냐를 갖다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걸 갖다가 중요사건 서술법이라는 말을 쓰더라. 그 다음에 인사평정센터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HACM이라는 말을 쓰죠. 휴먼, 그 다음 어소시에이스먼트 메소드다. 그래서 우리가 HACM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현대적 평가기법의 대표 주자가 인사평정센터법이다. 예를 들어 복수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평정 절차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합숙한다. 그냥 단순히 하지 않고 합숙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인사평정센터법. 예를 들어 KBS나 MBC나 이런 SBS 이런 데서 기자를 갖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를 선발한다. 최종 라운드에 가서 뽑을 때는 그냥 면담 몇 번 이래 해간 사람 모르죠. 3일 동안 합숙을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되느냐 누가 진짜 어떤 거냐 이걸 단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어디 되느냐 평가를 해서 나중에 뭐가 되냐 정말 귀중한 사람을 뽑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인사평정센터법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미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언제 2차 세계대전에서 바로 독일의 장교를 뽑는 방법을 갖다가 바로 왜 되죠? 히틀러단이 구상을 했다 이거죠. 이걸 모방한 게 뭐냐?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쟁에는 뭐가 되죠? 학문의 발전을 가져온다. 여러분들 아마 계량의사에서 플트, CPM 이거 전부 다 뭐가 되죠? 물리의 흐름 속에서 바로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을 때 전쟁사에서 일어난 학문의 발전사. 여기도 HACM은 바로 인사평정센터법은 바로 회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원을 뽑을 때는 그냥 뽑지 않고 3일 동안 합숙, 최종에 합숙 훈련하며 다면적으로 이들냐 평가를 해서 여러 사람이 평가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이런 기법이 HACM이며 바로 독일의 장교를 뽑는 방법에 고안된 내용을 영국에서 모방해서 여러 이제 미국이나 그 이후에 여러 인사평정센터법을 쓰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행위기준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위기준법. 바로 행위기준법은 뭐를 얘기하느냐? 피고가자의 구체적인 행위의 근거.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떠냐 하는 행위 근거에 뭐가 되느냐 내용을 갖다 서술한다. 이 내용을 서술해 준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기준 국가법이다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피고가자가 이때 어떻습니까? 피고가자가 그 고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갖다 해야 되느냐 행위기준, 피고가자의 구체적 어떤 행위 이걸 갖다 기준하고, 자기 기준법은 자기 고가는 자기 스스로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능력과 희망을 서술하게 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바로 어떤 희망이나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을 갖다가 어디냐 서술하게끔 한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기국가법이다. 그 다음 목표관리법은 MBO라고 하죠. MBO는 매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매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는 목표를 정해놓고 부하와 상사가 목표를 정해놓고 뭐해야 되죠? 딱 일을 끝낸 후에 너가 이까지 일이 됐지? 이까지 됐기 때문에 몇 프로 달성했지? 하는 이야기를 갖다 MBO라고 얘기하는데, MBO는 너무 질적으로 양적으로 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 질적보다는 양적인 역점을 두더라. 왜? 평가의 기준을 양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배웠죠. 또 이 MBO는 잘못하면 MBO라는 말은 재무관리 쪽을 얘기하다 보면 한 경영자 이하여 회사가 예되냐 담보되며 바로 예되냐 합병되는 형태. 바로 경영자가 인수하는 것. 대표적 경영자가 그 회사 바로
우리가 MBO를 갖다 할 때 MBO는 바로 경영자 이하여, 한 경영자 이하여 뭐가 되냐,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경우를 갖다가 바로 MBO라 부른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관리, 그 다음 경영자 뭐가 되냐가 인수합병, MBO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상사와 부하가 같이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결정을 갖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나중에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같이 평가를 하자 이거죠. 같이 평가해서 네가 몇 프로 했다 이런 평가를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가에 지하다 보니까 너무 양적으로 의해야 되느냐 치우치더라. 양적으로 치우친다. 질적보다는 양적으로 치우친다는 단점을 가지더라 하는 이야기가 목표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 토의식, 토론을 한다 이겁니다. 누가 가장 잘했다. 예를 들어 현장 토의, 면접법, 이혼의 지명법 이런 것들이 토의식이라고 얘기하죠. 토의를 통하여 여러 명의 뭐가 되죠? 관리자들이 토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 토의식 고가법이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사람은 인적 자원이라고 하죠. 사람은 자원이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돈을 주면 해결이 다 됩니다. 바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만 사람만은 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창의자, 뛰어난 바로 사람은 전 회사에 몇천 명을 먹여 살리는 창의적 인간을 요구하는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은 자원이다. 자원회계라고 얘기하죠. 마치 우리가 내용을 갖다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여러분들 잘 아는 회계에서 B에서 밸런스 시트라 이럴 때 자산 또는 여기가 부채, 여기가 자본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사람을 갖다 어떻게 보느냐? 사람은 한 사람은 회사의 자산이다. 더 나가면 회사의 자본이다. 이렇게 보는 회계적 이유를 우리는 인적 자원 회계라고 불러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보면 그 뒤에는 이제 간단하게 하나하나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요약해 보이죠. 너무 오래 시간을 끌 수 없고 또 진도 양이 있기 때문에 서술법, 피고가자의 강약점을 서술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바로 가볍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성과에 대한 관련된 특질을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점이라면 단점은 운영상 난점을 가지고 있고 너무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이다. 그다음 주요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바로 여기는 중요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이 되고 단점은 계량화가 어렵다. 말로 쓰다 보니까 계량화가 어렵다. 그다음 인사평정센터법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육군에 의하여 고운이 됐고 영국에서 장교 선발에 사용되었다 그랬죠. 반대쪽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국의 첩보원 선발할 때 이용했고 그 다음에 1956년 된 미국 전신 바로 공사에서 인사 채용에 사용했다 하는 이야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인사평정센터법은 6명에서 한 12명의 인적평가 상태가 3일간 합수한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개인 면접, 피니 면접, 비즈니스 게임 등을 통해서 어느 사람이 가장 적합한가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리고 개인의 미래를 갖다 예측하게 하고 능력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 기준 체크는 행위의 기준의 척도법은 바로 행위를 관찰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관찰 바로 내용사항 속에서 그냥 1, 2, 3, 4, 5, 6 행위에 의하여 결정하는 행위 기준 척도죠. 그런데 만약 행위 관찰 척도는 바로 체크하고 옆에다가 관찰사항을 또 적어준다. 그런 말이 되는 거. 그래서 기준과 관찰 반드시 알아둬. 기준은 체크만 하는 거. 관찰은 말 그대로 관찰해서 서술해 준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 토의는 현장에 토의한다. 면접 인터뷰를 한다. 임원을 지명한다. 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고과에 바로 일어나는 상위의 오류만 잠깐 얘기하며 여기에 바로 고과 부위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